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저기 34페이지 그 밖의 부가 서비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우체국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체국 쇼핑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국의 특산물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그 중소기업 제품의 그런 우수 제품을 그 우체국의 망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다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 그냥 중소기업 제품 정도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절 보시면 전자우편 서비스, 전자우편 그 관련해서 개념 좀 잘 보십시오.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문 그리고 발송인 수신인의 정보를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여러분 전자우편이라고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체국 접수나 아니면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그 신청하면은 내용문의 출력과 봉투 제작 등 우편 제작에서 배달까지의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 해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는 봉함식도 되고요. 다음 엽서, 그 접착식, 그 다음 그림 엽서 이런 것들 다 된다는 정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개념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취급 방법, 통상 우편물로서 취급 방법에 따라 일반 우편물, 등기 우편물로 나뉘며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물을 출력하고 대신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통상 우편물에 한정되겠죠. 소포편물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그 다음 반송 불필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할 때만 해준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부가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는 내용증명,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내용증명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약 등기, 우리 앞에서 봤죠. 일반형, 맞춤형과 관련해서 계약 등기, 그 다음에 속지 같은 걸 좀 고급 한지로 이렇게 이용할 때 그런 것도 부가 서비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타 서비스 관련해서 동봉,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 넣고 동봉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겠네요. 그래서 봉함식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내용문 위에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그렇게 동봉해주며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서 무료로 안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봉 서비스 관련해서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중요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때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맞춤형 서비스 관련해서는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 봉투 앞 뒷면이나 그림 엽서에 발송이 원하는 로고, 광고 문안 등을 인쇄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걸까지 같이 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맞춤형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부가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들 신문사가 토요일자 만약에 금요일자 석간신문, 그 다음 또 토요일자 아침 조간신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것을 월요일날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신문사가 토요일자 신문을 월요일자 신문과 함께 봉함하여 발송하려 할 때는 봉함을 허용한다. 그렇지만 우리 한 번 보내지만 요금은 각각 적용한다. 그럼 더블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모사 전송이라서 팩스. 팩스 서비스 대표적인 어떤 선택적 우편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요금이 시내나 시외나 동일하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십시오. 아무래도 여러분 국제 우편 같은 경우는 시외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팩스 같은 경우는 시내나 시외 모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취급 대상에 서신, 서류, 도화 등의 어떤 통상 우편물. 당연히 여러분들 팩스 보내려면 통상 우편물로 밖에 보낼 수 없죠. 서류니까. 그래서 2번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원칙 규격은 A4고 원칙은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이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팩스로 보낼 때 접수를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이제 팩스로 보냈을 때 수신 측에서 또 명확하고 깨끗한 것을 받아보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보내는 사람이 감수하면 되지. 절대로 파란색이나 진한 파란색이나 검은색 이외의 어떤 그 문서에 대해서 팩스 보내는 것을 접수를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중요한 게 팩스는 우편 취급국에서는 제외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편 취급국은 제외된다라는 거. 다음 3번 보시면 광고 우편 엽서인데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우편 엽서에 우리가 광고주가 원하는 어떤 광고 문안을 광고를 실어주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보세요. 판매까지. 그래서 요거는 구분하실 게 전국판하고 지역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전국판이라는 거는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4개 이상의 광역단체에서 판매할 때 요거는 전국판이 되고요. 3개 이하면 요거는 지방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수량을 기준으로, 자, 20만 장 이상 300만 장 이하면은 요건 전국판, 양이 많죠. 20만 장 이상 300만이야. 그러면 5만 장에서 20만까지, 요거는 지방판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요층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쪽이면 당연히 전국판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지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수요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면 굳이 전국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전국판, 지역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전국판과 지역판의 어떤 발행 수량, 그 다음 지역까지 정확하게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보시면 나만의 우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우표를 인쇄하여, 인쇄할 때 표는 여백에 인쇄해 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표 같은 경우 시중에서 발행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그런 고유한 어떤 우표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그런 문안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뭐 어떤 저작권이나 그런 것과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5번 보시면, 자, 이것도 꼭 표로 제가 만들었는데 기억을 하십시오. 기본형하고 부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은,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 곳에.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엽서에서 우편 한쪽이나 뒷면 둘 중에 한 곳이에요. 두 군데 다가 아니라 한 곳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앞면이나 뒷면 중에 한 면만. 그 다음에 앞면 왼쪽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자, 희망 고객에 한하여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함께 인쇄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형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기본형의 개념, 그러니까 앞면 한쪽이나 뒷면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앞면 한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여러분들 그 원하는 경우에 수취인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을 인쇄해 줄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부가형은 기본형과 다르게 뭐라 되어 있나요?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과 뒷면, 그러니까 양쪽, 양면에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 왼쪽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자, 이때는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뿐만 아니라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형이 서비스가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앞면 한쪽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다 인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경우 발송인, 수취인, 내용물까지 인쇄를 해가지고 심지어 발송까지 대응을 해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축하카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접수 장소 보세요. 뭐든지 다 받아줍니다. 우체국 창구, 자, 이거 체크를 하세요. 취급국 포함이 된다라는 까지. 그래서 아까 팩스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이 제외됐잖아요. 그렇지만 우체국 축하카드는 우편 취급국에서도 다루고요. 그 다음 인터넷 우체국,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로 되지만 여러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세요. 쭉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축하카드니까 이거는 소포는 아니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인데 그 중에서요 일반 통상 우편물, 등기 통상 우편물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자, 체크를 하세요. 당일 특급. 요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체국 축하카드 급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 어떤 축하할 일이 생겼다. 그럼 급한데 뭐 이 길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보낼 때는 당일로도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당일 특급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잘 도착했는지 그런 배달 증명, 그런 것들 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당일 특급, 배달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배달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특히 당일 특급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자, 우표 관련해 가지고 저기 보시면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인터넷 우표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발송 우편물에 해당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그 다음에 그 우표를 어떻게 직접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 등기 통상 두 종류가 있으며, 등기 통상은 자, 보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길 특급도 가능하다. 우리 아까 우체국 축하카드는 당일 특급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중요한 거네요. 자,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국제 소포물, 소포 우편물하고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국내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 우편물 소포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8페이지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이라 해서, 자, 별납, 후납, 수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개념, 그 다음에 그 요건 정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납이라는 것은 뭐 같은 종류, 뭐 같은 규격,
그다음에 같은 요금을 갖다 한 번에 많이 보낼 때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 우표 다 붙이고 소인 찍고 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별납 우편물이다. 별납 우편물은 자, 취급 대상 최소한 다량이라고 했는데 그 다량이 어느 정도일까? 이때는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자,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면에 혼합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요금을 나중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나중에 낸다고 한 다음에 안 내면 안 되니까 미리 담보금을, 그러니까 다음 달 1개월 정도에 발송 예정 물량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담보금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한 달 정산을 하겠죠. 정산을 한 다음에 다음 달 20일에 그 실제 요금을 갖다가 납부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혼합 우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대상 우편물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 시간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 백모, 전표, 수후발에서 키워드 위주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별납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통 이상이었다면 요거는 100통 이상이에요. 100통 이상의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 그래서 이게 혼합 가능한 게 100통 이상이다. 다음 백모, 모는 뭐죠? 모사 전송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백모 전은 전자 우편, 그 다음에 표 우편 요금 표시기 위한 거, 수 좀 수치인 부담, 그 다음에 후는 뭐죠? 반환 우편 요금 중에서 혼합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발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어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우편물에서 백모, 전표, 수후발 요거는 혼합의 대상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그 이용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은 발송한 우체국이나 배달한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 발 할 때 발은 뭡니까?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취인 부담 우편물 관련해서 자, 이건 누가 하고? 배달 우체국장. 다만 계약 등기나 등기 소포, 등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접수 우체국장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걸 수취인에게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급 대상 한번 보세요. 그 취급 조건에 취급 대상은 통상, 그다음에 등기 소포, 계약 등기, 가구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자, 소포는 등기 소포입니다. 그다음 계약 등기 요게 가능하다. 자, 이제 시험에 2번 연속 나왔던 거죠. 발송 유효 기간은 2년 이내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전에 시험엔 1년 나왔고요. 그다음 작년 시험에는 3년 나왔어요. 그게 2년이 배달 유효 기간이다. 다만 이 배달 유효 기간 2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뭐 공공기관 이런 주체들과의 어떤 계약일 때는 이런 배달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취급국 포함 여부인데요. 자,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납 우체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자, 지급이 아니라 지정해요. 지정하는 요금 별납 취급 우체국으로서 이때는 우편 취급국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별납이고, 혼합 같은 경우는 자, 우체국 총괄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우체국에 한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편 취급국 그래서 우편 취급국은 이렇게 우체국 총괄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별납하고 혼합하고의 어떤 우편 취급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9페이지 보시면 요금 감액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 말 그대로 요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량,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 때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깎아주더라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보세요. 그 굵은 글씨 뭐라 하냐면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한다가 아니에요. 감액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감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 대상으로서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까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서신 제외 대상,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정하는, 수식하는 그 요건들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일간, 주간, 월간으로 하여, 자, 중요하죠. 월 1회 이상, 그러니까 개간 또는 연간 이런 거 아니에요. 최소한 월 1회 이상 그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신문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2번 요거는 서적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요건하고 같네요.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그다음에 인쇄 제본,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쪽수 표시된 것 중에 다만 뭐다? 광고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 광고는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이 같은 다량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어떤 가맹 요건을 충족시킨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영리단체의 어떤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연간 3회 범위 안에서 몇 통 이상? 5,000통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6번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한 번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별납은 10통 이상, 후납은 100통 이상이었는데 어쨌든 10통 이상 발송하는 별납, 후납에 대해서는 그 등기에 대해서,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7번 보시면 부동산을 제외한, 그러니까 광고지인데 부동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한 어떤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이나 CD.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물이라는 거는 어느 한 집에 보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량으로 보낼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자, 상품 안내서. 이때는 서적이랑 다르게 표지를 포함해서 16면 이상, 16면 이상의 어떤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소포품물은 제가 이렇게 표로 여러분 좀 기억하기 쉽게 해놨는데 여기는 숫자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체국 창구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창구.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에서 직접 창구에 접수할 때, 자, 한 번에 또는 월, 그 단위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체크하실 거는 한 번에 2개 이상. 지금 보실 건 소포입니다. 물건, 소포우편물. 한 번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 그렇게 되면 감액한다가 아니라 감액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중, 자, 후납. 그러니까 한 번에 2개 이상, 월로 50개 이상 발송하는 후납 우편물 중에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자, 잘 봐야 돼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 이때는 등기뿐만 아니라 일반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 즉 후납 우편물이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감액해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2개, 월 50개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방문 접수.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면 직접 찾아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한 번에 2개 이상. 다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등기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에 2개 이상 등기 우편물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전 계약에 따라서 전화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이든 뭐 비정기적이든 어쨌든 그렇게 오는 경우, 그때는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역시 등기 우편물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우체국 창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개 이상, 월 50개 이상 혼합 우편물 중 등기 일반 다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1회 2개 이상의 등기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사전 계약 같은 경우는 월 100개 이상의 등기 소포 우편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편 요금을 냈는데 그만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면 당연히 반환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반환 안 해줍니다. 원칙, 예외 구분하셔야 돼요. 그 예외적으로 반환을 받으려면 우리가 왜 이런 서비스를 안 해줬어요? 라고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념의 1번에 2번 잘 체크하시고, 2번 보시면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반환 청구 기간. 자, 이것도 한번 기출됐던 건데, 근데 과다 징수, 그 다음에 부가 취급 수수료 받아놓고 부가 취급 안 해줬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자, 기간만 보시면 돼요. 60일이다. 2개는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 4.3 그 사설 우체국 사용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잔액만큼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해지 시로부터 30일 이내 그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60, 60, 30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환 청구. 그때 마지막에 보시면 반환은 현금뿐만 아니라 뭐 더 우편으로도 반환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손실보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개념만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고의나 과실 등 위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자, 위법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으로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가 없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은 재산적인 어떤 손실을 갖다가 전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라는 건 손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재산적 손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어떤
배상이 아니라 자,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서 나의 어떤 희생, 나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용이 된다든지 몰수가 되는지 그런 경우 죄송합니다. 몰수는 아니고 수용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국가로 하여금 정당한 자신의 어떤 손실받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해달라고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부터 한번 볼게요. 손해배상이라고 되는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세, 자, 고의또는 과실, 즉 위법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어떤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송인이 손해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발송인만 하나는 게 아니라 수취인 역시 가능하다. 그 승인을 발송인에게 얻었다면 수취인도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편관세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 뭡니까? 우편물의 손해가 우편관세의 잘못이 아니라 너네가 잘못했잖아. 즉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이 있을 때. 두 번째,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강요로 인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 면책 주장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도 없고 무게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입장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면책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를 하였다면 역시 우체국에서는 면책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내가 입었던 손해 있잖아요. 그 손해는 무조건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 한도 내에서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 준다. 그럼 결국은 둘 중에 작은 걸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그 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소포품을 관련해서 자, 우리 손해배상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손망실이네요. 그래서 물건이 손괴되거나 망실, 잃어버렸을 때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최대 한도 10만 원, 소포품물은 최대 한도 5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까 등기는 손해배상의 전제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 우편물이든 아니면 소포품물이든 자, 손해배상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지연 배달과 관련해서도 역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연 배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하지 않고요. 다만 그 등기냐, 당일 특급이냐, 일일 특급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에 등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배달 기한은 원칙적으로 얼마였어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인데 근데 접수한 날부터 5일 되는 날부터 배달했다. 그러면 이때는 받았던 우편 요금하고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그렇게 지연 배달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당일 특급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수 당일날 20시까지 배달해 주기로 했는데 자, 20시가 지났다. 저녁 8시가 지나서 도착했다. 아니면 다음날 20시까지.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늦은 거죠. 만 24시간 이내로 늦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뭐만 특급 수수료, 즉 우편 요금은 배상 안 합니다. 그 수수료.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배달을 해달랬는데 그만큼 안 해줬으니까 그 국내 특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하고요. 다만 다음 날, 즉 이길 20시 이후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때는 우편 요금까지도 같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에 소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등기는 여러분들 그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배달해 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 날짜로부터 자, 이때는 3일이 지났으면 그러면은 이때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마찬가지 우편 요금하고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당일 특급도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세요. 그 청구 절차 위에 4번 같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연 배달로 보지한다. 그러니까 거의 좀 힘든 경우 있잖아요. 막 설, 추석,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 쏟아지는 날은 이렇게 배달 기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배달해 주는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다 해준다면 우체국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연 배달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발송이나 수취인이 잘못 우편 번호나 이런 거 잘못 썼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다시 돌고 아니면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이때는 너네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역시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하지 주지 않겠다. 다음 세 번째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 다리가 끊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달해 주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 지연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흐름을 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편물 수취 거부자의 신고. 그렇죠? 여기서 정당하게 수취를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잖아요.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파손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자, 그럼 접수를 갖다가 수치를 거부를 해버려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그 다음에 신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편 간서 그 관련해 가지고 검사를 하겠죠. 그럼 누구 잘못이냐, 혹시 그 수친이 잘못한 건 아니냐, 발송인이 잘못한 건 아니냐, 아니면 우정 간서 쪽에 문제냐,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검사에 따르는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다. 자, 그럼 체크를 할게요.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수치 거부자에게, 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에게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손해배상을 갖다가 손해검사에다가 우리 지금 참관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 거부자, 즉 신고인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손해배상 결정 관련해서, 자, 기억번 보시면 뭐라 하냐,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 자, 요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났다, 뭐 한 2년 전에 만약에 발송한 거다 그러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한이 언제냐라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혹시 그 문제가 발송인이나 수취액에 있는 건 아니지, 아니면 불가항력 같은 것은 아닌지. 세 번째, 외부 파손은 적 없고 무게 차이가 없는지. 그 다음에 혹시 수취인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수령한 것은 아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구권자가 수취인. 그러니까 여러분, 수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발송인의 승인을 제대로 얻은 건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손해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손해액이 결정되면 손해배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뭘 따라 처리한다? 반송 불능 우편물에 따라 처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다만, 자, 손해가 그러니까 완전히 손실되었거나 완전히 망실, 잃어버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파손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자,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그때는, 그쵸,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취인이나 발송인 쪽에서의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어줄 수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에 그 손해를 배상할 때는 전액 배상한 경우에 발송 불능 우편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갖다가 했긴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손해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손해검사 조사서 한 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치 거부자에게 보내고 한 통은 우리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손해가 있다라고 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 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그때 이제 잘 보관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적사항.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산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요. 자, 우편물 그 밑줄 쳐있는데 왜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편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 아닙니다.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이번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5만 원 정도 손해가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10,000 원으로 판정이 났을 때 그럼 이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자,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무슨 소송? 민사소송.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민사소송이에요. 어떤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3개월 안에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3번. 손해 발생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국가 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이 그 경과실, 작은 과실일 때는 말고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런 손해를 야기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절 국내 우편물의 손실배상이라고 되는데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손실배상이 아니라 이거 손실보상이라고 해야 돼요.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 이거 제목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손실보상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우편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운송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자, 우편물 배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자동차라든지 그런 걸 이용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퍼를 갖다가 넘어갔다. 이럴 때는 그쪽에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보상. 그게 바로 이런 손실보상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에 뭘 한다? 손실보상. 자, 이 청구기한 보세요. 아까는 손해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있다면 요거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관련해서 1번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 제출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사실을 잘 아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손실을 줬는지 잘 아는 그 소속 우체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1번 정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보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다음 제3절 보시면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것은 재산적 손실, 손해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가 취급 여부 그런 것도 묻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 첫 번째 기출됐던 거죠.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일정 부분 사례를 지급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부가 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산점이 있네요. 1번 사유가 이때는 안날이 아니에요. 이때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번 보시면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문서, 구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 자, 이게 주로 보통 보면 여러분 서면 신고가 원칙인데 이때는 뭡니까? 전화, 이메일 다 가능합니다.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때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고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여기 우체국을 2번 이상 방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실비지급 제한이라고 되는데 그냥 우체국을 2번 이상 방문한 게 우체국의 어떤 그 불편함 아니면 불친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용자 실비지급이 제한이 되겠죠. 자, 45페이지 보시면 그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의 범위와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급 사유, 실비지급액 그 관련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우편 관련해서 월 2회 이상 그러면 10,000원권 상당의 문화상품권 준다. 뒤쪽에 이제 국제우편 관련해서 배울 그 EMS 그것과 관련해서는 종추적 조사,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를 했는데 3일 이상 지연을 했다. 그러면 3일 이상 3만 원 상당의 어떤 문화상품권 주는 겁니다. 반면에 정말 재수 없는 경우 있죠. 동일 발송인이 월 2번 이상 EMS를 이용했는데 손실, 망실 그런 걸 입었다. 2번 이상이니까 이때는 10kg 금액까지 2회 그러니까 2회가 아닙니다. 1회 무료 발송권을 제공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아래는 중요기간 기산점 정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쪽 부분이랑 뒤쪽에 나오는 그 반환 청구까지 다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편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46페이지 보시면 그 밖의 청구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절 국내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라는 것은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배달되고 난 다음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발송인이 해야죠. 수취인이 뭐 반환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취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에 요청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2번에 굵은 글씨 있고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 우편물이 아니지. 아까 우리 동문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속가, 겉에 이름과 수취인 주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좀 보시고, 뭐, 처리 요령,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 다만, 취급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기본 시간 때 같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발송 준비가 완료 전이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 무료다. 다만, 자, 발송 준비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편 집중국에 발송할 찰나, 발송하기 지점이면 자, 통상 규격 기본 요금의 어떤 수수료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자, 우편 집중국에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팩스 요금 정도, 팩스 요금 더 비싸겠죠? 팩스 요금 그렇게 받는다 정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란 우편물 송달증을 작성하기 이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은 반환 청구 우편물의 통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편 직구 발송 이후에 그때 모사 우편 그 요금을
적용할 때는 반환 우편물 해송 통수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우편물의 처리. 등기 우편물을 반환 청구할 때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등기 우편물 우리 수취인 부담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거 뭐하고 뭐 반환 청구 수수료 즉 수수료와 그 다음에 이때는 등기 반송 수수료까지 별도로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발송인이 처음 배달할 곳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반환을 청구를 하고 그것을 직접 수령했다면 이때는 뭐는 받지 않겠다? 등기 반송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뭐만 받는다? 반환 수수료만 받습니다. 반환 청구 수수료만 받는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배달할 그 우체국에 직접 가서 그런 반환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 그 반환된 것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 등기 취급 반송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2번 보시면 이런 거는 한 번에 수납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7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보관 우편물과 보관 우편물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그 보관 우편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보내고 그 수취인에게 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교통 사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것들 그걸 보관 우편물이라 합니다. 그럼 반면에 직접 수취인에게 갔는데 수취인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체국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관 우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관 우편물이 아닌 것은 수취인 부재 등 아니면 우편함 설치 대상인데 설치 안 한 경우 이럴 때는 보관 우편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0일이고 30일 내에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관국을 변경을 좀 청구할 수 있어요. 거기 보관하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 멀거든요. 다른 쪽에서 좀 우체국 그 다른 쪽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제가 수령할게요. 자 언제 딱 한 번 변경 청구는 한 번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되고요.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뭐 변경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 요령 정당한 수취인인가 자 변경 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수령 전 우편물만 가능하고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인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그 우편 43 작년에 또 쭉 나왔던 건데 우편 43 자 우리 우체국에 따로 우편을 받아볼 수 있는 43을 이렇게 마련한 거 요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게 바로 우편 43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 이거 기출됐던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자, 수시로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3번, 10번 다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취인의 주소 변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계약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그래서 한 명하고만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옆집에 사는 철수하고 나하고 같이 우편 43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그걸 같이 사는 거 안 됩니다.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해요. 다만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재일 경우엔 수령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5명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개설 또는 대리 수령인이 바뀔 때는 자 미리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그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도 지난번에 시험 나왔지만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지 100배 해가지고 그래서 4.3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너무나 많을 때는 어떤 순서로 국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100통 이상의 다량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 국지 100. 그 다음 배달 우체국이 그 주소지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3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4.3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 순서. 그래서 국지 100배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건 작년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물류 보겠는데요. 그 우편 물류의 우체국 물류의 흐름이라 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그 12년도에 똑같은 문제 여기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인, 접수, 소인, 정리, 체결 이렇게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발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송 기준 보시면 발송, 도착, 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방법 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자 순서 좀 체크를 하세요. 자 발송 순서는 뭐다? 특급 1순위,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보통. 당연히 그렇죠. 보통이 일반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 시 운송 확인서를 운전자와 교환하여 발송한다.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 관련해서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단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우편물을 담은 그런 운송 용기는 송단증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발송해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그냥 형태별로 분류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부가취급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자, 꼭 보세요. 1번 부가취급 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을 때는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산 송부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은 그 기출됐던 건데 그냥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겁니다. 보세요.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 운송용기 구명표를 부착하고 자, 묶음권을 사용할 때는 자, 묶음권을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봉함해라.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시 봉함한다. 이 틀린 지문이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 자, 이때는 반드시 봉함한다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4번 보세요. 그래서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라고 되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꺼내는 걸 제일 위에다 올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꺼내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늦게 배달해도 되는 걸 나중에 꺼내는 걸 아래에다 두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건 뭐다? 일반 소포. 그래서 무거운 것들 밑에 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등기냐 일반이냐 등기를 먼저 보내야 되니까 일반 소포, 등기 소포. 그 다음에 일반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등기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운반차끼리 만나서 서로 교환하는 중개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실어야지 꺼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순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 적재할 때 가벼운 소포, 취약한 거는 위에다 둬라.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 아까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 1순위, 2순위, 3순위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1순위는 뭐예요? 당일 특급 그 다음에 EMS 자 이게 1순위예요. 당일 특급 EMS EMS라는 것은 국제 특급으로서 우리 국제우편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2순위 이길 특급 그 다음에 등기 소포, 등기 통상, 국제항공 자 그럼 2순위는 뭐다? 이길이랑 항공이랑 항공이랑 등기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순위는 뭡니까? 당일 특급하고 EMS. 2순위 같은 경우는 등기. 2순위는 등기하고 이길 특급. 그 다음에 또 뭐죠? 항공. 예,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3순위는 그 밖에 일반 소포, 일반 통상, 국제 선편. 그래서 일반들하고 선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 순위. 그러니까 이 운송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그 운송의 종류가 있어 정기, 임시, 특별 운송인데 특별 운송이라는 것은 갑자기 뭐 주문량이 국제했다든지 교통장애 때문에 뭐 배달을 못했다든지 그런 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 이걸 배달하는 거고요. 다음 요거는 운송료를 사후에 정산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집배. 우체국 배달국 물류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집배라는 것은 뭐라 되는가?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 그 개념을 우리가 집배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우편물의 배달 원칙. 자,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달 원칙 뭐다? 표면에 기재한 곳에 배달. 그게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2명 이상의 동일한 이름이 있다. 그럼 한 사람에게 배달하면 우체국으로서는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 사삼을 기재한 우편물은 당일 사삼에 배달해야 되고요. 그다음 취급 과정을 기록. 다른 말로 등기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정당한 수령인에게 배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뭐 사인이라든지 서명 뭐 이런 것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 기준과 관련해서 시 소재지 이상의 총괄 우체국하고 기타 집배국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시 소재지 이상의 총괄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으로 구분하고 다음 날 배달한다. 자, 이때는 크잖아요. 그 대처애들은 그 배달해야 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건 오전이냐 오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배달했다 그럼 도착했다 다음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기타 집배국 같은 경우는 그 배달해야 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오전 배달이냐 오전에 배달 도착했냐 오후에 도착했냐 그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도착했다면 그날 배달할 수 있고요. 오후에 도착했다면 다음날 배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오전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물량이 너무 많으면 다 그날 못 보내겠죠. 그때는 다음날 배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2페이지 보시면 자 배달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기록 그러니까 만약 등기 그 다음에 항공 요게 이제 1순위고요. 다음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통상 우편물 그러니까 그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달의 일반 원칙이 있다면 자 여기서는 배달의 특례라고 해서 특별히 또 적용되는 거 있네요. 자 1번 보세요. 그 배달의 특례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동일 건축물이나 구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 대해서는 자, 이거 꼼꼼하게 좀 보세요. 그 건축물이나 구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직접 거기 뭐 회사, 큰 회사에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누구 주소지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일이 그 안에 들어가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뭐 관리인이나 접수처라든지 그런데 배달하더라도 우체국에서는 속임을 다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반드시 뭐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여기에다가 배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관리인에게 배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그냥 배달하면 그냥 자기네 임무는 수행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등이 만약에 없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일반 우편물이면 그냥 우편함에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만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소포, 대형 다량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을 수 없겠죠. 그때는 이제 직접 수령인에게 배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편물의 4.3 교부라고 되는데요. 첫 번째 4.3 우편물을 교부할 때는 아까 우리 봤지만 4.3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4.3에. 그래서 4.3에 투입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5번만 보세요. 4번하고 5번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등기우편 4번 보면 등기우편물을 내줄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우편물 정당한 수령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명을 받아라. 아시겠죠? 아무리 우편 4.3이 그 계약을 체결해서 우편 4.3 쪽으로 가는 걸 하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정당한 수령인에게 정당한 수령인지 확인을 하고 사인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고요. 다음 53페이지 보시면 4.3 번호만 기록했다. 그럼 4.3에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뭐 변질이 우려되는 그런 거, 뭐 김치 같은 그런 것들이면 어떻다? 냉동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수신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3 번호하고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의사는 4.3에 보내든지 주소지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4.3 번호가 있다는 것은 그럼 4.3 쪽에 보내는 게 이 사람의 어떤 보내는 발송인의 어떤 생각이구나. 이렇게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우편물 4.3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자, 국내특급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요거는 뭡니까? 등기 취급된 거잖아요. 자, 요 경우는 4.3에 넣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때는 직접 주소지에 배달하고요. 다만 1길 주소지에 배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4.3 번호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주소지로 그냥 보내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4.3에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이라도 4.3한테 우편물 4.3에게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때는 뭡니까? 늘 보면 그 이쪽에서 발송하는 거는 우편 4.3 쪽으로 배달을 했는데 이때 깜빡하고 4.3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4.3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 위에 예외처럼 특급 우편 중에서 이길 특급은 역시 또 제외됩니다. 특급 우편, 특별 송달 이런 것들은 4.3에 넣지 않고 직접 주소지로 배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 보관 우편물의 교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우체국 보관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뭐 교통사정 등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우편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당한 수령인이 와가지고요. 달라 그러면 그때 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우편물의 보관 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물에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에서 내어준다. 이때 등기 우편물은 당연히 정당한 수취인 확인, 사인, 서명 받아야 되겠죠. 다음 2번 일에 따른 보관 기간은 자 이게 시험에 3번인가 그래 나왔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10일. 그렇죠. 그래서 보관 기간은 10일입니다. 다만 며칠까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기간은 40일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 4번 수취인 청구에 의한 청구 교부. 청구하면은 여러분들 청구에서 교부를 하는데 2번 보세요.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청구해서 교부한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 우편함 요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렵다. 그럼 그 동네 일대에서 함께 그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공동 우편함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거기다 배달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 수취함을 설치 배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동 우체국 아니에요. 이거는 마을 공동 수취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그죠.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리인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정당한 수취인 직접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해야 되는데 그 수취인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직접 수령할 수가 없다. 그때 대리인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인지 확인하고 대리 수령인에게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일반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면 되지만 등기 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됐을 경우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뭡니까? 정당한 그 수취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수취인이 뭐 부재 중이나 그래서 배달을 못하게 됐다. 그때는 뭡니까? 대리인에게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시 우편물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오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럼 엄마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본인에게 줘야 되겠지만 부재실 때는 동거인에게 배달을 하더라도 배달 의무는 수행한 건데 다만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10일 정도 외국에 출장 여행을 가는데 그래서 나한테 오는 그 우편물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 자 보세요. 그게 15일 이내면은 자 돌아온 날짜 신고한 날짜의 다음 날에 그냥 배달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15일보다 벗어난다면 그만큼 우체국에서 기다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수취인 장기 부재 이렇게 표시하면서 왔던 물건을 왔던 우편물을 반송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취인이 부재하여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때는 자 중요하죠.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인 아무도 없는 우편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 다만 등기 취급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등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 국내 우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집으로 이렇게 빠르게 하니까 금방 하네요.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게 여러분 충분히 숙지되신 분이면 이렇게 요약서로 빠르게 보시면 하루면 제가 봐도 여기 책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국제우편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